전화를 끊고 거실에 빛을 낮췄습니다. 테이블 위에 파일을 순서대로 겹쳤습니다. 계약서, 대출카드, 내역, 사본, 송금, 기록, 사본, 사진들, 학력 이력, 확인서 사본, 각 자료마다 포스트잇을 붙였습니다. 말 돌리면 2로, 감정 격해지면 3으로, 핑계대면 4로, 부정하면 5로, 말의 길을 내가 잡는 연습. 나는 말을 아꼈고 대신 손의 동선을 연습했습니다. 열고, 펼치고, 밀고, 멈추기. 밤이 깊어질수록 방 안의 소리들이 선명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냉장고 모터, 바람에 스치는 대문의 미세한 떨림. 그 사이로 내 심장이 천천히 박자를 낮췄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은 이미 낮에 다 사용했고 밤에는 오직 차분함을 쌓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감을 깎았습니다. 칼끝이 껍질을 잡아당기며 길게 돌았습니다. 껍질은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오늘의 내 호흡도 끊기지 않겠지요. 점심 무렵 박 변호사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대면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정리한 서류 목록 공유합니다. 그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정 쓰지 마시고 문장 짧게. 필요하면 녹취하세요. 짧은 문장, 낮은 호흡, 법의 리듬과 내 리듬을 맞추었습니다. 저녁 7시 초인종이 정확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컵에 물을 따랐습니다. 따뜻한 물, 차가운 마음. 문이 열렸고 두 사람은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들의 어깨는 기울어 있었고 며느리의 눈은 고양이처럼 번들거렸습니다. 테이블 위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툭, 그 소리가 신호였습니다. 나는 호흡을 고르고 첫 장을 천천히 밀었습니다. 방 여사와의 대화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단골 떡집에서 떡을 산 뒤 아들 아파트 단지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분지 안을 훑고 지나갔고 아이들 노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여기 웬일이세요? 떡집 아주머니가 반갑게 다가와 앉았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 며느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낯을 가려서 그런지 이웃분들과 잘 어울리질 못하는 것 같아요. 아주머니는 피식 웃었습니다. 낯 가리는 게 아니라 잘난 척이 심하죠. 늘 머리부터 발끝까지 풀 세팅의 외제차 타고 다니잖아요. 단지 모임에 얼굴 한 번 안 비추고. 그 말들이 내 마음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내 며느리가 허영으로 스스로를 포장하고 있음을 이미 온 동네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녁, 나는 핸드폰을 들고 며느리의 SNS를 파고들었습니다. 비공개 계정이었지만 아들의 계정을 통해 사진 일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발리, 파리, 스위스. 사진 속 그녀는 화려했고 손에 들린 가방과 시계는 눈부셨습니다. 그러나 해시태그는 더욱 눈부셨습니다. 샵힐링, 샵 남편 찬스, 샵 사치도 가끔은 필요해. 나는 캡처 버튼을 눌렀습니다. 찰칵, 증거가 내 손안에 저장되었습니다. 사진 날짜와 아들이 돈을 빌리러 온 날짜를 대조했습니다. 끔찍하게도 대부분 겹쳤습니다. 내 피 같은 돈이 그녀의 허영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추측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나는 수첩에서 오래된 번호를 찾아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위기를 넘길 때 도움을 줬던 신뢰할 만한 인물. 네, 조 실장입니다. 나직은 중저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오성숙입니다. 부탁드릴 일이 있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지난번 그 다방에서 뵙지요. 다음 날
나는 인절미 상자를 들고 다방으로 나갔습니다. 조 실장은 변함없이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모은 모든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그는 한 장씩 훑어본 뒤 안경을 고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기본 자료는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제가 확인하지요. 비용은 다소 들어갑니다. 시간과 돈 상관없습니다. 진실이 필요해요. 계약금이 오간 뒤 무거운 서류 봉투가 그의 가방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이미 내 편에 확실한 무기를 하나 더 쥔 셈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의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내 손은 떨렸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보고서 첫 장엔 며느리의 최근 행적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중 나흘은 백화점, 이틀은 호텔 라운지. 사진에는 낯선 남자와 함께 웃는 그녀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내 아들과 함께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던 해맑은 웃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에는 금융 기록, 카드론, 현금 서비스, 제3금융권 대출, 빚의 총액은 아들의 월급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나는 그 숫자들이 칼처럼 날카롭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 번째 장에는 그 남자의 신상, 결혼 전 교제했던 인물입니다. 최근 다시 접촉했고 소액 송금 내역도 확인되었습니다. 내 시선은 종이에 박혔습니다. 아들을 배신한 흔적이 검은 잉크로 서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을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나는 무심한 척 말했습니다. 며칠 전 백화점에 갔는데 내 아내를 봤다. 낯선 남자와 호텔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더구나. 아들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호텔 라운지요? 그날 동창 모임이라고 했는데. 나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내 눈이 침침해져서 사람을 잘못 봤을 수도 있지. 하지만 참 행복해 보이더라.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의심의 씨앗이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며느리 친정을 확인했습니다. 허름한 골목의 작은 식당. 그곳에서 며느리 어머니가 손님을 맡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험상궂은 남자들이 들어와 고함을 질렀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돈은요? 사부인은 허둥지둥 말했습니다. 며칠만 곧 딸한테서 돈이 올 거예요. 나는 조용히 가게를 빠져나왔습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며느리의 사치와 거짓. 그 근원에는 친정의 빚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조 실장이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그가 내민 두꺼운 봉투 속에는 치명적인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학력 위조, 유학 거짓말, 명품 사치, 부채 증빙, 옛 남자와의 문자 대화. 미희야, 이번에도 오빠가 좀 도와줘야겠어. 나도 힘들어. 남편이 의심해. 걱정 마. 내가 어떻게 나를 배신해? 문자 내용이 눈을 찔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변명은 불가능했습니다. 내가 준비한 파일은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계약서, 대출 내역, 송금 기록, 사진, 학력 증명, 5장의 칼날이 서로 겹쳐지며 한 자루의 검이 되어갔습니다. 그 검은 이제 꺼내들 시간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 7시 현관문 비밀번호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곧게 앉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왔고 며느리는 눈빛을 곤두세워 노려보았습니다.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앉거라.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두툼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툭 무겁게 내려앉는 소리가 방안을 울렸습니다. 첫 번째, 계약서. 내가 너희에게 준 5억은 증여가 아니라
대여였다. 나는 내 돈을 돌려받으려는 것뿐이다. 두 번째, 대출 내역서, 카드론, 고금리 빚, 현금 서비스. 아들은 질린 얼굴로 숫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세 번째, 송금 기록. 내 아내는 매달 친정으로 돈을 보냈다. 심지어 남동생의 외제차 할부금까지 대신 냈다. 아들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희야, 이게 다 뭐야? 네 번째, 호텔 사진과 송금 증거. 낯선 남자와 웃고 있는 그녀. 그리고 돈이 오간 내역. 아들의 눈빛에서 마지막 신뢰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섯 번째, 학력과 과거, 명문여대, 프랑스 유학. 전부 거짓이었다. 나는 졸업증명서를 테이블 한가운데 놓았습니다. 며느리는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저를 무시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선택지는 둘이다. 하루 안에 아들과 조용히 이혼하든가, 아니면 이 증거들을 모두 공개하든가.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패배와 절망이 눈에 고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는 협의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싸울 힘도 버틸 여유도 없었습니다. 나는 약속대로 가장 급한 빚 일부를 정리해 주었고, 그 대신 완전히 우리 삶에서 사라지도록 했습니다. 아들은 초췌한 얼굴로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일 놈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바로 살겠습니다. 나는 그의 등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눈을 떴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손주 유준이는 가장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입을 닫고 그림자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나 상담과 놀이 치료를 통해 아이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모래상자 속에서 그는 엄마 인형을 멀리 밀어내고 할머니 인형과 아빠 인형을 가까이 두었습니다. 아이는 자신만의 세상에서 진실을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매일 밤 아이를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유준아, 할머니랑 아빠는 언제나 내 곁에 있어. 절대 떠나지 않아. 그 말에 아이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아들은 사업을 접고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줄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매일 저녁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성실한 가장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고통이 우리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다시 세워주었구나. 나는 내 이름으로 된 온라인 반찬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김치, 장아찌, 제철 반찬. 조용히 시작했지만 입소문이 퍼지며 사업은 자리 잡았습니다. 방송 인터뷰에서 나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 이름으로 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을, 감나무의 붉은 감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나는 곶감을 깎아 손주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 최고! 사랑해요! 아이는 웃으며 내 뺨에 뽀뽀를 했습니다. 아들이 마당으로 들어와 그 모습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머리채를 잡히던 그날의 분노는 이제 희미한 기억일 뿐, 남은 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만들어 갈 평화로운 저녁, 그리고 존엄을 지킨 삶이었습니다.